좀 이상해. 엄청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책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논리에 안 맞게 좀 구성되어 있긴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저번 주에 돌림 힘까지는 얘기를 했고, 무게 중심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것 같아, 너희들 입장에서는. 무게 중심은 사실은 뭘 보고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그러느냐,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일종의 질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질점. 그러니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질량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질량 중심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물체에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 거의 중앙 지점 정도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무게를 내가 표현을 해보려고 해. 무게.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거잖아. 그러면 그 표기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질점을 갖다가 잡아당긴다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전부터 물체에다가 힘을 표시를 할 때 뭐 이렇게 표시하고, 그지? 그냥 그래. 중력도 뭐 이렇게 표시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을 찾아가지고 그 무게 중심에서 이 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까지는 취급하진 않았거든. 그냥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걸 배우는 순간 이제 사실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무게 같이 이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질량 중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정석에 가깝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긴 막대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긴 막대기에 지금 선생님 그림이 좀 그렇지만 두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어디에 질량 중심이 있겠어? 그렇지, 정중앙에 질량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게 중심 존재를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 질량이 예를 들어서 m이라고 가정하면 mg만큼의 중력의 크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력은 여러 군데 이런 데서도 모두 발생될 수 있는 지점인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표기를 할 때는 꼭 질량 중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까?를 깨달으면 끝이야,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넓은 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점이든지 중력은 발생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냥 그래. 중력이 딱 어느 한 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 중심이 안 맞으면 기울어지는 이유도 이쪽에 뭔가가 이렇게 중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왜 표기는 항상 이렇게 표기하는 걸까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정확하게 질량 중심점에다가 선생님이 손가락을 놓고 딱 떠받치면요,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질량 중심을 잘 찾으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얘를 떠받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중력의 크기의 합벡터가 여기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한 지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량의 합벡터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모든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력들에 대한 합벡터가 여기인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을 내가 손가락이 무게와 똑같은 무게만큼 위로 떠받치고 있는 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전체 질량에 대한 합이 정중앙의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판자 위에다가 어떤 책상 위에다가 이 위에 있는 나무판을 이렇게 하나 올려놨어. 네. 그런데 이제 이 나무 판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놔버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나무판이 회전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무게 중심이 지금 여기 있는 지점보다 더 바깥에 있어서 그런 건가? 그냥 단순히 해석을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 나무도막의 전체 질량이 여기서 지금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여기 이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모멘트의 8이 됩니다. 모멘트의 8. 그래서 이 길이가 R이라고 얘기를 가져가면, 이 길이가 R이라고 가져가면은 mg 곱하기 R만큼의 토크가 발생해버려. 회전하는 능력이 발생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져가지고 회전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책상을 내가 조금 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책상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있는 형태로 유지가 돼. 왜 그런 걸까? 이번에도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 질량 중심 이 지점에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평행 이동인 건데, 이거 벡터의 평행 이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요 길이가 모멘트 8에 해당되고 요거에 대한 요거를 따로 구해줘가지고 토크를 구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얘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치고 이 크기만큼 이걸 모멘트 8로 해주면은 똑같은 토크 구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엔 이만큼이 R이라고 하면은 이번엔 똑같은 mgR이 오른쪽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식으로서 작용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나무도막이 안 떨어지고 말거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뭐냐면, 그럼 선생님 이만큼의 나무에 해당되는 중력도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얘를 이쪽으로 회전시키지 않아요? 라는 개념이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 개념은 이 모든 이 물체의 질량에 대한 합이 여기서 발생한 거야? 여기서 발생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 삐져나온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중력에 대한 토크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이 개념. 그래서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이 왜 나온 거냐면, 토크를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잡으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경험치를 좀 쌓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완성이 되면 물체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안정성. 사실은 굳이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존재하고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의 질점은 정중앙에 있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녀석의 이 무게중심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삼각형을 내가 회전을 시킬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전축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좀 기울여 볼 거야. 그 삼각형이 기울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기울겠지, 그지? 이렇게 떠올겠지. 그러면 무게중심점이 이동을 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여기 있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삼각형을 놔버리면 이 삼각형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작용을 해버려요. 이 복원력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발생되는 토크가, 그지? 얘를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요놈을 어디까지 내리냐면 여기까지 내려요. 여기서 발생했다고 치고, 그때 요것을 갖다가 모멘트의 8로 해가지고 mgR만큼의 토크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원래의 형태보다는 좀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다시 손을 놓으면은 원래 형태로 복원되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원래 형태로 복원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는 물체의 안정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삼각형을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삼각형을 거꾸로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아주 전형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불안정한 거야? 삼각형의 무게 중심점이 밑에 있는 접촉 면적을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이걸 회전축으로 하다 보니까, 그지? 접촉 면적이 항상 끝부분을 그 회전축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무게 중심점이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여기서 발생된다고 치면 이게 R이고 얘가 mg라고 가정했을 때 mg R만큼의 토크가 복원력이 아니라 원래 형태를 무너뜨린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냥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를. 그럼 언제 안정성이 크냐라는 부분에서 바로 바닥의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바로 무슨 조건이냐면, 그러면 이 삼각형도 그럼 무조건 안정적일 것이냐? 아니야. 얘도 어떻게 되면 불안정해지냐면 너무 많이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그러면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는데 무게 중심점이 이 밑에 있는 바닥의 면적을 지나버리는 순간 얘는 넘어져. 왜? 이 무게 중심점의 회전축보다는 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버려? 오른쪽에 있어버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토크가 발생? 이만큼을 모멘트에 플로하는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가 발생하면서 얘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물체의 안정성이 높으려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접촉 면적 넓이보다 안쪽에 있어야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토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선박에서 많이 써요. 선박. 예전에 세월호 알죠? 세월호. 이런 거 세월호 얘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좀 아픈 사건이잖아. 그지? 학생들이 배가 엎어져가지고 많이 넘어진 거잖아. 그지? 그 선박의 최대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무게중심점이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선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선체가 이렇게 이게 배 앞부분이야. 앞을 봤을 때 옆에서 본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게중심점이 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배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그 얘를 갖다가 이제 떠받치는 힘인 부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때 부력은 어느 방향으로 발생할 거냐면 얘보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얘 중심은 아래쪽으로 발생되는 mg와 위쪽으로 떠받치는 부력 두 개가 지금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이 부력이 이 물체 얘를 갖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는 복원력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오히려 이 부력이 얘를 갖다가 엎어뜨리는 이런 형태로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도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이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에 존재한다. 근데 무게 중심점이 이번엔 위쪽에 이렇게 좀 높은데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좀 극명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이때 이 발생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토크와 배가 만약 엎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림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져 버리면 여기 있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쪽으로 이동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부력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를 회전축을 가져가면 이때 이쪽으로 발생되는 이 회전축에 대한 부분이 요걸 모멘트의 팔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 부력도 어떻게 돼? 부력도 이제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겠지, 그치? 그냥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 부력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발생 지점이 뭐 무게 중심점보다 조금 위에서 발생되는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아니구나. 부력은 여기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잠깐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는 그림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림을 프린트해서 줄게 잠깐만 여기 책이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그 책 118페이지 한번 봐봐 이때 그 B라고 하는 그 중심축 보이지 그지? 그림 잘 못 그리겠어가지고 이 그림 보고 차라리 하자. 18페이지에 가나 그림을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G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그라비티? 그러니까 이제 중력의 크기가 G 부분이 무게중심점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왼쪽 가 그림이 무게중심점이 좀 낮아 있는 거고요. 그때 그 무게중심점보다 지금 부력이 오른쪽에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세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부력이 지금 얘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발생을 시켜?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얘가 기울어진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력으로 지금 안 나와 있고 어쨌든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할 때 부력은 얘를 오른쪽으로 치우치잖아, 그치? 그냥 그래. 그래서 이 발생되는 부력의 크기가 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복원적으로 잘 발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처럼 무게중심점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부력의 크기하고 원래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같아야 되는데 부력이 오른쪽 방향에 이 무게중심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모멘트의 팔의 길이가 더 길다고 부력에 대한 그 크기가.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주는 이렇게 회전축이 더 그 토크가 더 크다 보니까 배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나 그림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무게중심점에 대한 위치가 지금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 이 무게중심점에서 발생되는 토크가 모멘트의 팔이 더 커버려.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해버려요? 엎어뜨리는데 그 무게중심에서 발생되는 그 중력의 크기가 배를 엎어뜨리는 형태로 지금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원래 무게중심 자체가 배 밑에 부분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무게중심점 자체는 일반적으로 배를 엎어뜨리는 작용을 해. 배가 물론 넓으면은 또 이 면적 크기만큼 되면은 뭐 더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유조선이 이렇게 생겼죠, 유조선이. 근데 일반 그 경비정이라든지 일반 우리 어선들 보면 밑에 이렇게 뾰족하단 말이야. 뾰족을 해서 밑에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얘 무게중심 자체는 벗어나면 무조건 얘를 갖다가 엎어뜨린 역할을 해요. 배 물에다 안 띄워놓으면 이거 길바닥에다 일반적인 땅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무조건 엎어져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조금만 이렇게 뚝 건드려도 뚝 엎어진다고.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었던 거야? 부력이. 왜냐면 이 물체를 작용되는 이 중력의 크기와 얘를 떠받치는 F 부력의 크기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때 이 부력에 대한 모멘트의 팔이 누가 기냐에 따라서 복원력이 더 커지냐 아니면 엎어지는 힘이 더 커지냐 전복되는 힘이 더 크냐 요거 차이가 나는데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위에 가버리면 부력보다 더 위에 있어 버리면
몸 이게 엎어질 때 무게 중심에 대한 모멘트의 팔이 커져가지고 배가 복원력이 안 발생하고 엎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라 보면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선박의 물체의 선박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물체 안정성. 대충 이해되겠지, 그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면은 요거는 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21페이지에 보면은 9번 문제를 안 풀고 갔는데 9번을 이제 풀 수 있어. 무게 중심이 지금 A, B 두 개다 지금 똑같은 물체인데 네.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해놓고 보면 끝이야. 그냥 이게 끝이거든. 네. 똑같은 놈이야 지금. 근데 그 A, B는 안정성이 좀 다릅니다. 같은 무게 중심의 위치에 있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안정성에 차이가 생기냐면 밑변의 밑에 바닥면에 닿는 면적이지, 그지? 그 차이 때문에 안정성의 크기가 이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억은 A는 B보다 안정하다가 아니라 그 반대지, 그지? 네. B가 A보다 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B는 C보다 불안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더 위에 있지, B 같은 경우는. 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것을 회전축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질량과 여기서 발생되는 질량 중심에 따른 mg 값에 의한 이 회전 각도가 달라져 버려.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누가 더 많이 회전할 수 있어? 무게 중심점이 아래쪽에 있을 때가 더 많이 회전할 수가 있지. 여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만 회전해도 금방 넘어가 버려 여기를. 근데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좀 많이 회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때 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이 회전축보다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토크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무게 중심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이 중력의 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원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에 해당됐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적용 문제. 적용 문제는 아마 이제 여기부터는 하나도 안 풀었을 거야, 그치? 여기부터 이제 풀어보자, 여기서부터. 과거반 같은 경우는 도전 문제나 뭐 최상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거든 실제로. 그거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모르겠어. 시간 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적용 문제라도 좀 다 풀고 가도록 하자. 알겠지? 일단 1번 이거 1번부터 해가지고 4번까지 지금 토크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 1번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일번이다 뭐 나오냐? 1번, 3번, 정답은 3번이야. 이게 좀 아리까리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논리 자체는 간단한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논리 자체가 회전축도 안 나와 있고, 그치? 뭐 아무 조건도 별로 안 나와 있어갖고 좀 처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해주기 나름이야. 내가 설정해주기. 그러니까 이 물체에 회전축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사실은 정중심, 그치? 여기서도 회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사실 회전축의 조건이 없어. 회전축은 어느 지점이나 모두 다 가능해. 그리고
좀 이따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몇 번 문제 나왔다 이게 아마 기본 개념 문제 5번 봐서 알겠지만 같은 물체한테 발생되는 토크는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하든 동일합니다. 그 앞에 봐봐요. 그 20번에 5번 보면은 20페이지 5번 보면은 20페이지 5번 보면은 이거 다 똑같이 나와 이거. A, B, C, D 4개 지점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돌림임의 크기를 다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 3RF로.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 이 물체가 갖게 되는 돌림임의 크기는 결국은 모멘트의 팔의 길이와 힘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나 회전축을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같게 나오니 회전축은 내가 확실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을 회전축으로 잡아서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 세 군데라고 생각해. 여기, 여기, 여기. 맞지?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세 군데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나 나왔냐면 D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지? 모멘트의 팔의 길이를 D로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딱 반에 해당되는 2분의 1D로 설정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지? 그래. 그래서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힘이 이쪽으로 발생되고 이쪽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회전축으로 한다. 그러면 이 회전축에서 발생되는 이 힘은 돌림힘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회전축에서 발생되는 이 힘은 이 물체의 돌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야? 팔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그래.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FR로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팔의 길이가 없어. 이 지점 같은 경우 힘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힘은 이 물체를 회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떤 힘만이? 요놈만이 물체를 회전시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회전축을 여기다 놓으면 돼요. 이놈은 이걸 모멘트 8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주고, 그치? 그래야 돼. 얘는 이걸 모멘트 8의 길이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기억 맞는 말이고, 다음 니은 막대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여기다라고 돼 있는데 알짜임이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일명 합력의 크기를 알짜임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합력의 크기가 0인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데 돌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논리가 통하냐 안 통하냐? 안 통해. 왜 안 통하는 거야? 돌림 힘은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힘이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힘이 아니야. 돌림 힘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개념의 힘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체를 회전시켜주는 능력이야. 능력. 이거는 돌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꼭 알짜임이 0이 아니란 법은 없는 거야. 알짜임이 0인 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평형하냐, 그것이 이제 이 물체에 작용되는 알짜 힘과의 관계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은 특별하게 이 F1과 F2가 지금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수직 방향의 힘이 같은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지금 같은 크기의 힘이 위아래로 발생되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는 0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뭐가 0은 아니야? 돌림 힘은 0이 아닌 거야. 같은 작용선에서 발생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 힘의 크기는 EFD다가 아니라 얼마야? FD지, FD, 그치? 여기서 구해봐도 얘의 크기는 F라 그랬고 얘의 모멘트의 팔의 길이는 D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FD. 어느 지점이든 똑같아. 이 돌림의 능력은.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2번, 3번, 4번 풀어봅시다. 시작해. 2번, 3번, 4번.
자, 됐나? 자, 이번에 답은 몇 번이야? 2번? 2번에 아직 풀고 있어? 아니, 못 풀었어? 오래 걸리냐? 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틀렸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체크하고. 3번의 답은 2번, 1번입니다. 아, 1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그죠? 3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아직 못 풀었냐? 네,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일단 2번은 틀렸어 혹시? 2번. 지금 밖에 나. 디귿 맞게 나왔어? 네. 4번은 2번의 답은 4번인데 이거 설명 필요한가? 안 해도 되겠지, 그지? 넘어가고 3번은 이거 요런 문제들 생각보다 좀 3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무 판자 위에 사람이 누워있고 그리고 밑에 이걸 저울로 받쳐놓은 거거든. 그럼 이제 저울이 나오면 너희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울의 눈금은 이 저울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눌렀느냐가 곧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야. 그러면 저울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저울의 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에서 발생되는 그 수직항력 있지, 그지? 저울에서 발생되는 이 수직항력의 크기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가 NA, MB의 크기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각각 저울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 저울은 지금 얼마가 찍혔냐면 300N으로 좀 찍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 저울에는 180N이 찍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체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480N의 어떤 힘이 이렇게 아래로 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480N의 힘은 판자의 무게를 무시하니까 말이야. 사람의 무게일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사람의 무게 중심은 정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죠? 형태학적으로 보면 정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위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다? 480N이 이렇게 아래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 문제는 이거 구하래요. 요거 이 무게 중심까지의 길이 얼마겠느냐. 그러면서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사람의 머리가 여기 있어야겠지. 사람의 키가 지금 1.6m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m로 나와 있고, 그때 저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제일 좋은 건 돌림인 평형을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울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돌림임이야 그러는데 사실 저울에 이렇게 300N, 180N으로 찍힌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물체의 어떤 임의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발생되는 돌림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에 찍혀 있는 저 눈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점이라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요 X의 크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점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제일 왼쪽. 항상 약간 대칭이 안 되는 물체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한쪽 제일 끝에다가 회전축을 잡아버릴 때 시계 풀거든. 네, 보내줘. X 쪽이가 오른쪽. 이거? 이게 X야? 이부터 보여줘. 저울 뒤로부터 그렇구나. 이게 X구나. 이게 B구나. 이게 X면은 뭐 여기를 회전축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은 이게 회전축으로부터 얘가 이제 발생되는 요 480N이 이게 하나의 토크로서 이렇게 좀 쉽게 이 X를 미장을 해서 쉽게 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걸 X로 잡고서 가정을 했을 때 여기를 회전축을 잡으면 지금 MB가 얘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MB는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니까 이 480N과 NA라고 하는 요 힘, 얘를 갖다 떠받치는 요 두 개의 힘이
이 물체의 돌림 힘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정식을 세우면 돼. 방정식을 세울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다.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니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480이 이제 반시계인데 여기다 반시계 쓸게. 알겠지? 480N에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그지? 그냥 그래. 이 같은 경우는 300N이 위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300N에 얼마 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6이니까 1.6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X 얼마 나와? 1m. 끝.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학생들이 또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왜 어려워하나 봤더니 받침점이 두 개야 지금, 그지? 네. 이 물질을 받치고 있는 받침이 지금 두 개야. 여기에 하나 이렇게 받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끝에 여기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하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고 각 거리들이 지금 쭉 미터 단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물체를 이렇게 FA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표시가 위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수직 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직 항력을. 그 다음에 FB에서도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생긴다. 이건 FB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FA와 FB의 합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받침점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나무 토막과 여기 있는 나무 요 2kg짜리 요 나무 토막의 무게에 크게 해당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게 이제 이 물체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에 대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FA와 플러스 FB의 합이 얼마냐면은 60N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물체에 대한 수직 방향에 대한 힘 평형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이렇게 정제해 있으려면 수평하고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만 있어서는 안 돼.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 어떤 부분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걸 계산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돼? 힘이? 이 물체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무게중심점에서 얘가 2kg짜리니까 20N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너희 입장에서 어디를 회전축을 할래? 어디를 회전축을 해도 상관없는데 FA와 FB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데는 어딜까? 여기? 네. 여기로 할 거야? 오케이. 여기로 했으면은 일단은 두 지점 중에서 한 군데를 갖다가 이게 회전축을 잡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일단 여기를 잡았으니까 여기를 잡으면 FA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 이게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버리면 이거 누르는 힘이 없어 여기에. 이 FA라고 하는 떠받치는 힘은 뭐 할 때만 발생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를 누를 때만 발생하는 거야. 근데 만약 지금 요 막대가 지금 무게중점이 어디에 있겠어? 요 한 중앙에 여기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일 거냐면 4kg짜리가 아니라 40N이 발생할 건데 그때 얘가 여기서 발생되는 모멘트의 8의 길이로 해서 발생되는 토크하고 이 나무도막이 이쪽으로 발생시키는 토크가 같아버리면 평행을 유지하게 될 건데 평행을 유지하면 여기가 붙어있다고 봐도 돼? 이거 안 누르잖아. 간당간당하게 그냥 살짝 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냥 받침 위에 살짝 얹어져 있다? 뭐 정도의 느낌이잖아 그냥. 그럴 때 이거 고려 안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FA와 F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하기가 애매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디다 놔? 제일 왼쪽이 여기다가 회전축을 잡아버리는 게 FA와 FB의 크기를 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야. 그러면은 몇 개의 힘이 얘를 갖다가 작용을 하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40N과
얘를 떠받치는 FB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발생되는 20N의 힘. 그러니까 40N과 20N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고, 그치? 이 나무 도막에서 떠받치는 이 FB가 반시계로 돌려주는 힘으로써 토크의 합이 0이 되는 돌림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미장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런 것들을.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한번 구해봐. 그러면. 빨리 구해봐. FB 얼마나 나오는지.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그렇지, 50N. FB가 50N이면 바로 나오지. FA는 얼마? 16. 요거 관계에 의해서 FA는 16N이 나온다. 자,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게 4번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축이 두 개일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돼. 알겠지? 네. 방금처럼 어느 한 군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다른 한 군데는 안 닿을 수 있겠구나, 누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쉬우니까 여기 나중에 풀어보고 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6번. 그 다음에 8번은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수능 A 플러스 문제. A 플러스는 아니야. A급 문제. 예전에 이게 한번 변면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10번은 그겁니다. 10번은 이제 영재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이 정도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6번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풀어봐봐. 6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가?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냐 이거. 풀 수 있겠냐 6번? 조금 어렵냐? 네.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6번은 실이 나와가지고, 그제? 네. 아까랑은 또 다르게 갑자기 또 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또 새롭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거야. 자,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이 여기 중간 어디쯤인가, 이렇게 중간 딱 정확한 중간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놨더니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원판의 무게가 얼마냐면 1.5m 질량이구나. 그 다음에 반질이 뭐 0.2m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라고 나와 있는데, 줄이 있다는 얘기는 줄에서도 뭐가 발생돼? 줄의 장력에 해당되는 텐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 줄의 장력을 표시를 한번 해보면은 줄은 항상 끝과 끝, 매듭과 매듭을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주는 힘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거야. 이 줄의 장력, 텐션,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 그냥 이 막대기의 무게가 m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얘가 이제 1.5m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다만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입자로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지만 이 물체가 이렇게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를 이루어야 되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의 힘의 평형이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뭐가 이루어야 돼?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단순히 돌림만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물체가 그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해 있을 수는 없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 1.5 mg하고 여기 어느 중심에서 발생되는 무게중심점에서 발생되는 mg의 크기만큼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 실의 장력이 이 크기만큼을 잡아당기고 있어야 수직 방향으로의 힘의 평형을 성립시키는 거야 이게. 그 중에 줄의 장력은 볼 것도 없지. 얼마야? 2.5 mg야, 그지? 맞냐 안 맞냐? 아, 텐션은 2.5 mg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x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x의 크기는 이거는 이제 뭐로 구하시면 되냐면 저 x가 모멘트의 팔의 길이로서 뭔가 역할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돌림임의 평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회전축을 우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회전축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기서 여기다가 잡아버리면 좀 애매한 게 있어. x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잡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요걸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려면 전체 L에서 뭘 빼줘야 돼? X 빼주고 뭐 빼주고 막 좀 약간 식이 좀 복잡해져.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선생님은 여기다가 회전축 잡았어. 그러면은 이 X가 텐션의 크기의 그 돌림 힘이기 때문에 딱 특별하게 막 식을 복잡하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회전축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회전축 잡는 것도 뭐야 어떻게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돼 이거. 그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 이게 금방 설정을 하는데 이게 안 풀어본 친구들은 좀 경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막 쉬운 것도 어렵게 풀고 막 그래. 여기를 갖다가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일단 얘부터 하면은 이 전체 길이가 아까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냐 이게 L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mg 곱하기 L. 그치? 그래 안 그래? 얘가 지금 mg니까. 근데 이 거리가 L이 아니구나. 반에 해당되니까 2분의 1이야. 이렇게 해주면 돼. 무게중심점은 정중앙에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텐션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인데 이거 좀 이따 정리할게요. 왜냐면 시계 방향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왜냐면 이번에 이거 1.5 mg가 이만큼이 모멘트의 팔의 길이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곱하기 그냥 L 해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얘하고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는 해가지고 이번에는 텐션 2.5 mg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가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0.81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선생님은 문제들 다 풀어봅니다. 선생님도 뭐 와가지고 너희들이랑 보면서 막 그때그때 같이 풀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다 계산을 해와. 선생님. 나도 너희들이 안 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그지? 선생님도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물론 쉽진 않겠지만 많이 풀어봐야지. 진짜.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그냥 오늘 이거 돌림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까 그냥? 어? 시간이 벌써 30분, 35분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풀이 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새로운 진도 나가봤자 되게 애매한 시간이니까 진도는 좀 이따가 본 시간대 알겠지? 본 시간대 나가도록 하고 오늘 특강에는 요 문제풀이 완성하는 걸로 합시다. 7번 한번 풀어보자. 차근차근.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이 돌림이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좀 높여야 되는 거고요. 먼저 풀어봐. 그림을 볼게.
자, 답 나오냐? 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그지?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 짜증나더라고 나도 풀어보는데. 수가 짜증나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부터 하자면은 다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 그지? 이것부터 보면 돼, 이것부터. 이것부터 해서 WB만 구해버리면 WA 구하는 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 막대기가 지금 현재 지금 6N짜리란 말이야. 6N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정 가운데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냥 그래. 그래서 이 세 개의 막대기와 이 두 개, BC 두 개의 물체끼리 지금 돌림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를 이제 회전축으로 잡으면 되겠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WB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 그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이제 이 전체가 0.7이잖아, 그지? 0.7에서 0.2를 빼고 무게중심에 해당되니까 0.35씩이니까 여기가 0.15야, 여기가. 여기가 0.15고 여기가 이만큼이 0.35 해당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돌림인 평형식을 씌면 WB의 0.2 요게 이제 이쪽으로 돌려주는 반시계 방향의 힘이 돌림 힘이고, 이거는 얘네 둘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니까 6N의 요만큼 0.15 플러스 이번엔 이건 1N짜리니까 1N에 곱하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서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0.65 요걸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거다. 아, 0.65 맞냐? 아니구나. 0.5구나. 아, 이게 0.5로 나오는데 0.5가 0.6가 아니라 0.5다. 0.5m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WB의 크기를 구하면 이거 얼마 나오느냐? 7N 나오죠. 7N. 그래서 얘가 7N이야, 얘가 7N이 아니 얘가. 그러면은 이 둘의 합의 무게가 수직 방향으로 8N이잖아. 그럼 이 줄의 장력에 몇 N이 붙겠어, 여기? 이 줄의 장력에 8N이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8N. 그러면 이번에도 이 8N과 이 0.6, WA와 0.8, 그치? 그래. 그리고 정 가운데 지금 20N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N과 이만큼이 얼마야, 이거? 전체가 지금 얼마야? 1.4m잖아 지금, 그지? 1.4m에서 0.6이니까 1.7이 아니 0.7이 지금 그 정 가운데에 있을 건데 이만큼 0.1m나 되거든요, 지금, 그지? 근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돌림이 평형식으로 WA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 아까랑 이거랑 방금 똑같습니다. 구해봐봐. 얼마 나오냐, WA? 이거 똑딱 앞에 WB가 7N 나온 것이 4번, 5번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 구해보면 8N 나옵니다. 8N. 맞냐? 정답은 그래서 5번. 5번 체크했어? 맞아, 이게 계산이 0.몇, 0.8, 0.1 이렇게 나오니까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딱 봐도 복잡하다, 그지? 8번은 딱 봐도 복잡해. 이거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라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네. 정답률이 별로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회전축이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의 회전축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도전해 볼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주미 문제 이런 식의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자, 선생님 그림은 다 그렸다. 생각보다 뭐 간단하네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할 때, 이 문제를 풀 때 회전축을 두 개로 잡았을까? 왜 두 개로 잡았을까? 지금 문제를 뭘로 나와 있냐면 균형축은 지금 저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 이거 움직일 수 있는 애는 아니지, 그지? 근데 물체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하나의 이렇게 축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회전축이 돼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회전축이 돼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얘가 제일 이쪽으로 제일 갔을 때 제일 왼쪽에 있을 때의 조건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회전축일 때,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가 회전축이었을 때 얘가 가장 왼쪽에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 회전축이 있을 때는 이 물체가 가장 어느 쪽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 반대로 했다. 얘가 제일 오른쪽으로 올 수 있는 조건에서의 회전축은 여기지. 맞지? 그래야 돼. 왜냐면 모멘트의 팔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토크가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 때 여기가 회전축이 있을 때가 최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야. 맞지? 아닌가? 반대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응. 그래서 왼쪽에 회전축과 오른쪽에 회전축에 있을 때로 해가지고 저 x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회전축을 구하면 x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그치? 맞잖아? 맞냐? 여기에 회전축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얘가 멀어질수록 모멘트의 팔의 길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힘이 제일 강할 때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때가 x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이거?
그래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고 이 x를 b를 구해보란 말이야. 이게 x가 제일 작을 때야.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보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즉 반시계로 돌려주는 힘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 평행을 이루어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금 누가 무게가 있는지 쭉 살펴봤더니 요 가운데 요거 무게 있는 것 같아, 그지? 요거 이쪽 방향으로 mg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얘 4mg, 얘 10mg. 물체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식이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4mg부터 해볼게. 4mg를 이용을 해가지고 곱하기 모멘트의 8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2L 마이너스 X.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를 회전축을 잡아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을 뺀 게 이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2L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mg도 역시 위치가 회전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mg도 같이 정리할게. mg 곱하기 얘는 그럼 또 얼마 해줘야 돼? 이만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만큼 얼마일까? 3회. 이거 3L입니다. 3L. 이 전체가 18L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정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그 얼마야? 928이니까 9L이잖아. 9L. 그지? 이제 9L이고 여기서부터 길이 요거 다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3L 나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mg 곱하기 3L. 잠깐만. 3L 맞아? 3L 맞지, 그지? 3L인데 내가 잘못 써놨나?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mg. 근데 이제 회전축이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이거 계산해도 이거 얼마야 이거? 이게 L에다가 2.5L에다가 0.5L 더하면은 4L, 그치? 곱하기 4L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X가 구해주면 돼. 이거 X가 구해보면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1L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이 4분의 11L이 이 X가 최소값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최대로 올 수 있으려면 회전축을 여기다 잡아주면 돼. 맞지?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 이제 왼쪽을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고, 이번에는 오른쪽 회전축을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제 모멘트의 8이니까 달라지잖아, 그지? 이번에는 4mg부터 해보면 4mg에 이번에는 이걸 회전축이니까 이게 13L이 돼. 13L. 그래서 13L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돼. 13L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mg. mg는 아까 3L이었는데 이번에는 4L이 되는 거지. 4L. 그 다음에 이거는 10mg는 똑같고요. 10mg 곱하기 이번에는 4L이 아니라 이만큼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3L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L.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해보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3L이 나옵니다. 2분의 13L. 답은 몇 번? 4번.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회전축을 두 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회전축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수능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 거 이제 9번 한번 해봅시다. 9번. 자, 이거 물체의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치? 이것도 아까처럼 아래쪽 면적을 넘어가면은 엎어지고 안 넘어가면 안 엎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인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자, 9번에 답 찾아볼 수 있겠냐?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디귿이 좀 문제가 될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일단 기억은 당연해. F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미는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면은 센터 커지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아니 센터가 작아지지. 이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지. 이게 센터니까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가 크면 클수록 그 센터는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작아진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니은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다 그러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W니까 당연히 W라고 정의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아지면 물체는 쓰러진다고 했는데 이 물체의 지금 가로 길이가 L이고 세로 길이가 2L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세타면 자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여기 정중앙에 있을 건데 그때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자에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일자에 놓여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무게중심이 일로 가면 엎어지는 거고, 그지? 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보건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니까 아래 면적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그때 요게 수직이라고 한다면, 그지? 수직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때 여기가 세타면 이게 세타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세타가 L분의 2L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지금 2인 상태인 거거든. 정확하게 좀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장관이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쓰러지. 그렇지. 요게 여기로 좀 더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는 이제 쓰러지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고 말이야. 이해되냐 안 되냐 이거?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도 맞는 거니까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이것도 힌트를 주자면 회전축이 2개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제 해봐. 이거 아까랑 똑같아 유형이. 자 이제 너희들 한번 해봐. 10번을. 이거 이제 영재학교 교재에 있는 문제거든요. 배터리가 핸드폰에 아직은 있는 것 같구만. 답 나왔냐? 났어? 안 났어? 4번? 4번? 마크에 벌써 링크가 다 없어. 시연이는 4번이라고. 재혁이는 나왔냐?
이번에는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회전축이 두 개지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해줘야지, 그지? 음. 2번. 2번. 자, 정답은 4번이야. 너 반을 안 나눴나? 뭐 2를 안 곱했냐?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 구한다 그러면 항상 경험칙을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로 많이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저 x의 최대값이 굴러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회전축을 해야 가장 멀리 갔을 때에서의 그 뭐지? 회전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어. 여기겠어? 아니면 여기겠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치? 그래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가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 길이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회전축이면 얘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더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조건에서 갈 수 있는 최대값은 아닌 거야. 왜냐면 회전축이 여기 있을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얘가 갈 수 있는 최대값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회전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간단해. 여기서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개밖에 없어. 그 막대의 질량하고, 그지? 그냥 그래. 공의 질량. 이 두 개가 돌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를 했다면 얘 무게 중심은 지금 전체가 10D잖아,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 회전축에 대한 모멘트의 파리들이니까 mg 곱하기 d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이쪽으로 돌려주는 힘이지. 이거는 이번에는 0.4mg 공의 돌림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x만큼. 얘가 이제 여기서 어디 이미의 거리까지 갔다고 가정을 하고서 x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끝이야 이거. 논리 진짜 간단하지, 그지? 그래 그래. 얼마냐 이 x는 2.5. 이거 계산해주면 돼. 자, 10분 남았어요. 10분 참 애매한 시간인데, 자 도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전 문제. 둘 중에서 하나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풀고 갈까? 뭐 풀어보는 게 좋을까?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11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시간 줄게. 시작해. 5분 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계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시죠.
나왔냐?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맞았네. 어? 시연이라고 그랬지? 야, 시연이는 잘한다. 응? 돌림을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익혔을까? 사랑해요. 재현이 맞았냐? 네, 저 다 못 풀어줬어요. 다 웃었냐? 네,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랑 풀이하는 게 비슷하지, 그지? 네. 아까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아마 계산만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으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무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것만 힘의 관계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뭐 W니까 W 곱하기 1.5D, 그 다음에 플러스 4W 곱하기 0.25D. 이제 계산이 까다로워요. 이거는 WD 곱하기 D만큼 떨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돼. WD는 2.5D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지? 그냥 그래. 그 다음에 그 니은 같은 경우는 A의 무게는 B의 무게의 2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무게하고 B의 무게는 옆에 양쪽으로 D가 같단 말이야, 모멘트의 팔이.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두 개 같아야 돼, A, B는 무조건. 두 개는 안 같으면 이제 돌림이면 평형이 이룰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니은은 틀린 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디귿은 실에 당기는 힘의 크기는 6.5W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장에 매달린 실은요,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에 의해서 A, B, C, D 무게뿐만 아니라 모두 막대기의 무게 0.5W, 4W, W까지 모두 합친 크기여야 돼, 저게. 그지? 네. 저 구하면 얼마 나오더냐? 저 12W. 네. 예. 딱 봐도 6.5는 나오기 힘들겠다. 크지 않냐? 무조건 크지 않냐? 지금 대충만 구해봐도. 네.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AB의 무게가 안 나와가지고 AB의 무게를 좀 구해보면 최종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AB의 무게도 뭐로 구하면 되냐면 아까처럼 돌림이 평형식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 맞지? 그냥 그래. 네. 오른쪽에 CD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AB의 무게도 구하면 돼. 혹시 AB의 무게 구한 사람 있냐? 1.5W. 그렇지. 1.5Wc. 1.5Wc 해당되니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은 A, B, C, D뿐만 아니라 막대기 3개 무게 합이 제일 위에 있는 줄에 걸리는 장력에 해당되겠다. 이걸로 이용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 뭐 특강이 아니죠, 사실. 네. 정규 수업의 확장입니다.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거 막 이 교재 자체를 갖다가 내년 3, 4월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던데, 하려면은 특강을 안 하면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강이자 뭐 확장 수업에서 정규 수업의 확장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